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 72살입니다.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평생 한심하다고 여겼던 제 아들 때문에 제가 끝내 무너질 뻔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그 일이 벌어진 건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7년쯤 지난 어느 늦가을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3시 제 집 현관문이 미친 듯이 두드려졌습니다. 문을 열자 평소 말도 잘 섞지 않던 며느리가 숨도 못 쉬고 서 있었습니다. 제 손을 붙잡더니 어머님, 지금 당장 나오세요. 지금 바로요. 그 말이었습니다. 그 새벽 그 말 한마디를 제가 믿지 않았다면 저는 제 집도 제 남은 인생도 모조리 빼앗겼을 겁니다. 모든 일은 그날 새벽 며느리 손에 이끌려 집을 나서면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경남 바닷가 근처 마을에서 혼자 삽니다. 남편 박영수가 남기고 간 집입니다. 마당에서 바다가 보이고 아침마다 갈매기 소리가 들리는 곳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 집이 그냥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는 이 집이 전부가 됐습니다. 남편은 7년 전에 떠났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멈췄어요. 아침 밥상을 차리다가 쓰러진 사람을 제가 발견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집에서 혼자 지냅니다. 72살이 된 지금까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김도윤, 47입니다. 결혼은 했습니다. 며느리 서지연이라고 조용하고 어딘가 늘 거리를 두는 사람입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도윤이는 제가 평생 가장 속을 끓인 자식입니다. 못난 게 아닙니다. 어릴 때는 공부도 곧잘했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서부터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구했다가 얼마 못 가 그만두고 다시 구했다가 또 그만두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흐지부지 됐고 뭔가를 배운다고 했다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게 됐습니다. 주변에서 도윤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창피해서가 아닙니다. 뭐라 설명할 말이 없어서였습니다. 저 아이가 왜 저러나 싶은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체념이 됐습니다. 저런 자식 둔 게 내 팔자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딱 1년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습니다. 개발 회사라는 데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강 대표라고 했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말씨가 부드러웠습니다. 양복이 반듯하고 웃을 때 눈이 가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한테 집을 팔 생각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이 동네 전체가 리조트로 개발될 예정인데 그 중심에 제 집과 땅이 걸려 있다고 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거절했습니다. 팔 생각 없다고 남편이 남긴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대표는 아, 그러시군요 하고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나가면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집은 언젠가는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웃는 얼굴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게 더 섬뜩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뒤에 또 왔습니다. 이번엔 더 높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왔습니다. 올 때마다 말은 공손했지만 저는 그 사람이 올 때마다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너무 집요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을 사겠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져가겠다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집 근처에 낯선 차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차였습니다. 처음엔 마을에 온 관광객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차가 사흘 연속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걸 발견했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 쪽을 바라봤습니다. 창문이 살짝 내려가 있었습니다. 안이 어두워서 사람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보고 있다는 느낌. 번호판을 기억해 두려고 했는데 다음날 보니 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른 차였습니다. 색깔은 달랐지만 세워두는 자리가 비슷했습니다. 제 집 앞이 보이는 방향이었습니다. 기분이 나빴지만 누구한테 말하기도 애매했습니다. 그 즈음에 도윤이가 들렀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오는 편이었습니다. 그날은 혼자 왔습니다. 며느리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도윤이가 안으로 들어오더니 이것저것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마당도 둘러보고 지붕도 올려다보고 마루 쪽 창문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뭔가를 하다가 문득 조용한 게 이상해서 들여다봤습니다. 도윤이가 책상 서랍을 열고 서류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둔 서류였습니다. 뭐 하냐고 물었더니 확인할 게 있어서요. 그냥 좀 봤어요 하고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싸늘하게 들렸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등기를 꺼내 봤을까? 뭘 확인하려 했을까? 말은 안 했지만 그날부터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징조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이가 몇 달 전부터 집 얘기를 꺼낼 때마다 어딘가 말을 아끼는 것 같았습니다. 이 동네 개발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하고 물었다가 제가 그래서 뭐 하면 금방 다른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 여기 계속 사실 거예요? 하고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했더니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참는 사람 같았습니다. 당시엔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장면들이 전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친구 생각도 났습니다. 명순이라고 40년 지기입니다. 2년 전에 명순이가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아들한테 집을 넘겼다가 결국 그 꼴이 됐습니다. 명순이 입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믿으면 안 된다고. 나도 설마 내 자식이 그럴 줄은 몰랐다고. 그때 저는 명순이 손을 잡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만 했습니다. 우리 도윤이는 다를 거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누웠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늦가을 바람 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남편이 알았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웃었을 겁니다. 당신은 사람 좋다는 소리 듣다 큰일 날 사람이야 하고
남편은 살아있을 때 그런 말을 가끔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무슨 소리냐고 했지만 듣기 싫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생각나서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쿵쿵쿵.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더 거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일어나서 불도 켜지 않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이 차가웠습니다. 문 앞에 서서 누구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서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반쯤 헝클어져 있었고 겉옷을 걸치다 만 것처럼 단추가 잘못 채워져 있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당장 나가야 해요. 빨리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시간에 나가다니. 물을 새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팔을 이끌었습니다. 일단 짐은 나중에 가져올게요. 지갑이랑 폰만 챙기세요. 지금 당장이요. 저는 반쯤 끌리다시피 안방으로 들어가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뭔가 물어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며느리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달려온 사람이 있었던가. 평소에 저랑 눈도 잘 안 마주치던 사람이 현관을 나서는 순간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며느리가 앞서 걷고 저는 따라갔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면서 저는 한번 집을 돌아봤습니다. 어두운 창문, 꺼진 불, 남편이 살던 집, 내가 7년을 혼자 지킨 집, 발이 멈출 뻔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어머님, 이쪽이요. 골목 끝에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차였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얼마쯤 달렸을까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엉켰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며느리가 왜 새벽에? 도윤이는 어디 있나? 혹시 도윤이랑 짜고 나를 어딘가로 데려가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입 밖으로 내진 않았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너무 지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거짓말로 저를 속이러 왔다면 저 얼굴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읍내 외곽의 작은 여관이었습니다. 허름했습니다. 그래도 불은 켜져 있었고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미리 전화해 둔 것 같았습니다. 방을 배정받고 올라갔습니다. 작은 탁자가 있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방문을 닫고 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여관방 형광등 아래에 앉아서 며느리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4시가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까지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지금은 왜 여기 앉아 있는 건지,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도윤이는 지금 어디 있는 건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름이 그날 밤 저를 가장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꺼내려는지 그때 저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꺼내기 전에 잠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새벽에 달려온 사람을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 사실 오래전부터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유언을 남기셨어요. 유언.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여들었습니다. 남편은 7년 전에 갑자기 갔습니다. 아침 밥상을 차리다 쓰러진 사람이 무슨 유언을 남겼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공증까지 받아두신 유언이에요. 공증? 공증? 언제? 돌아가시기 2년 전이요. 2년 전이면 남편이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던 때입니다. 심장 이상이 발견되기도 전이었어요.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도윤 씨가 말렸거든요. 잠깐 멈췄습니다. 도윤이가 말렸다는 말이 바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왜? 며느리가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어머님한테 알려드리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겁을 드시면 그 사람들 말에 더 쉽게 흔들릴 수 있다고. 괜히 알려드렸다가 도윤 씨를 다그치시면 그걸로도 저 사람들이 눈치챌 수 있다고 했어요. 위험. 그 단어가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집 얘기를 하는데 왜 위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지, 무슨 유언인지부터 말해봐. 며느리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언의 내용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이 집과 땅은 일단 아들 김도윤에게 상속한다. 단 아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능력을 갖추게 되면 소유권은 아내 김순자에게 이전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집이 도윤이 명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사는 이 집이 내 명의가 아니라는 거야? 처음부터 그랬어요, 어머님. 머릿속이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당황스러워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남편이 왜 그런 유언을 남긴 거야? 며느리가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어머님이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신다고 아버님이 걱정하셨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사람 좋다는 소리 듣다 큰일 날 사람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무슨 소리냐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아셨던 거예요. 며느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이 땅을 노릴 거라는 걸 미리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남편이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멈춰버린 사람이 그 전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그러면 도윤 씨는 알고 있었어요. 그 유언을. 결혼하고 나서 저한테도 말해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네. 화가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그런데 누구한테 내야 하는 화인지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 아니면 도윤이한테? 아니면 며느리한테? 도윤이가 집을 자신의 명의로 두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한 거 아니야?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머님.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며느리가 바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강 대표 아시잖아요. 알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 집만이 아니에요. 집 뒤로 이어지는 땅,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그 땅 전체가 리조트 개발 계획의 핵심 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확보하려면 반드시 저희 집과 땅이 있어야 한다고, 나머지는 이미 다 정리가 됐다고, 저희 것만 남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 대표가 그렇게 집요하게 온 거예요. 그제야 그 사람의 눈빛이 이해됐습니다. 집을 사겠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져가겠다는 눈빛. 그게 그런 이유였구나. 그러면 도윤이 명의로 두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며느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도윤이가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면 개발업자 측은 이 땅을 투기성 토지 보유로 몰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돈 있는 자식이 땅을 붙들고 버티는 모양새가 되면 저 사람들은 그걸 빌미로 삼으려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의 경제력이 확인되는 순간 유언 조건에 따라 소유권이 저한테 넘어오게 된다고. 그게 무슨 문제가 돼?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한테 넘어오는 순간 그 사람들이 어머님을 직접 노리게 돼요. 직접 회유하거나 겁을 주거나 요양이나 간병 같은 걸 명목으로 접근하거나. 명순이가 떠올랐습니다. 요양원에 앉아서 나도 설마 내 자식이 그럴 줄 몰랐다고 했던 명순이. 그때 저는 명순이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늘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우리 도윤이는 다를 거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윤이가 일부러 못난 척을 했다는 거야? 며느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못 버티는 사람, 사업마다 흐지부지 되는 사람, 주변에서 한심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아무렇지 않은 것 같던 사람, 그게 전부 일부러였다는 게,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10년이 넘었어요. 도윤이가 저러는 게, 그게 전부 연기였다는 게 말이 돼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믿기 힘드신 거 알아요. 힘든 게 아니라 말이 안 되잖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손을 올려놓고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손을 잡으면 늘 손이 크다. 왜 이렇게 거칠어?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게 나 모르게. 그 유언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 며느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복사본이었습니다. 공증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지금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류를 내려놓고 며느리를 봤습니다. 그러면 하필 왜 오늘 밤이야? 며느리 표정이 굳었습니다. 며칠 전에 개발업자 측 사람들이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며느리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아들이 무능한 건 상관없다고 했어요. 노인만 치우면 된다고. 노인.
요양원에 보내든 사고가 나게 만들든 집만 비우게 하면 끝이라고 했어요.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노인만 치우면 된다.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72살 김순자. 이 집에서 혼자 사는 노인. 그게 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온 거예요. 며느리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믿어야 하는지, 믿지 말아야 하는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정말 그런 이유로 그렇게 살아온 건지, 아니면 며느리가 지금 나를 안심시키려고 다른 이유를 만들어낸 건지, 명순이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나도 설마 내 자식이 그럴 줄은 몰랐다고.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우리 도윤이는 다를 거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어딘가에서 알고 있었던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도윤이는 지금 어디 있어? 내일 아침에 와요. 왜 같이 안 왔어? 며느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감시당할 수 있어서요. 저 혼자 움직이는 게 더 안전하다고 했어요. 저는 창문 쪽을 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도윤이, 그 이름을 속으로 불러봤습니다. 47이 될 때까지 내가 한심하다고 생각했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어디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반만 믿었습니다. 그래도 반은 믿어졌습니다. 아침이 오면 그 아이 얼굴을 제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여관 창문으로 희부연 빛이 들어왔습니다. 잠은 거의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 이름이 적힌 공증 서류가 떠올랐고, 눈을 뜨면 노인만 치우면 된다던 말이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는 맞은편 침대에서 옷을 입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잠든 건지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에 앉았습니다. 바깥이 서서히 밝아왔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린 건 아침 7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일어나 문 쪽으로 갔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낮고 짧은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7년 만에 보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아침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늘 보던 얼굴인데, 늘 한심하다고 생각했던 얼굴인데, 도윤이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탁자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문 쪽에 서 있었습니다. 지연이한테 다 들었어요.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유언도요. 저는 도윤이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거 다 사실이에요. 도윤이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 손을 올려놓고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 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어머니가 알면 더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집 얘기인데 어머니가 아시면 강 대표 쪽에서 눈치챌 수 있었어요. 말투가 달랐습니다. 평소에 도윤이가 쓰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흐릿하고 답답하던 말투가 아니라
짧고 단단한 말투였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직장은? 도윤이가 가방에서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보세요. 서류였습니다. 여러 장이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천천히 봤습니다. 개발 계획 관련 서류였습니다. 강 대표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등기부등본, 리조트 개발 인허가 신청 서류, 주변 토지 매입 계약서 사본들. 그 아래에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메모였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4년 전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습니다. 몇 장을 넘겼습니다. 강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주변 토지를 확보해 왔는지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매매 제한, 그 다음엔 압박, 그 다음엔 가족관계 조사. 저희 집 바로 옆 토지 주인이 갑자기 계약을 한 경위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어머니 외출 시간 패턴 파악 중인 것으로 추정. 손이 멈췄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모은 거야? 4년 됐어요. 혼자서? 네. 직장 다니면서 이걸 준비했어? 도윤이가 잠깐 멈췄습니다. 직장은 오래 다니면 안 됐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도윤이를 봤습니다. 왜? 제가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면 아버지 유언 조건이 충족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어머니한테 넘어가고 그 순간부터 저 사람들이 어머니를 직접 노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들어는 봤는데 실감이 나지 않는 느낌. 그러면 그동안 한심하게 산 게 다 그 이유 때문이야? 도윤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 묶음 맨 아래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낡은 노트였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유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도윤이 글씨로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조건 충족되지 않도록 유지할 것. 어머니가 알면 행동이 달라짐. 행동이 달라지면 저 사람들이 눈치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강 대표 회사 관련 초기 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 옆에 또 메모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심. 내가 흔들리면 안 됨.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도윤이를 봤습니다. 이걸 나한테 왜 이제 보여주는 거야? 지금까지는 보여드리면 안 됐어요. 왜? 어머니가 알면 저한테 뭔가 물어보실 거잖아요. 행동이 달라지실 거잖아요. 그게 저 사람들한테 보이면 안 됐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여관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시는 편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손에 넘어가는 순간 저 사람들은 어머니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이가 마당을 둘러보던 장면, 지붕을 올려다보던 장면, 등기부등본을 꺼내 들던 장면, 확인할 게 있어서요 하고 말하던 장면. 그때 저는 저 아이가 집을 노리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개발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하고 물었다가 제가 그래서 뭐 하면
금방 다른 얘기로 넘어가던 장면. 어머니, 여기 계속 사실 거예요? 하고 뜬금없이 물었다가 고개만 끄덕이던 장면. 그 눈빛이 이상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참는 사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윤이 얘기를 할 때 도윤이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했습니다. 한심하다는 말을 들어도, 변변치 못하다는 말을 들어도 그 자리에서 그냥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자존심도 없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들켜서는 안 됐으니까, 괜찮은 척을 해야 했으니까, 한 달에 한두 번,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갔던 날들도 떠올랐습니다. 제가 밥상을 차려줄 마음이 없던 날엔 도윤이는 그냥 일어났습니다. 또 올게요 하고 그 말이 당연하게 들렸습니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는데 참고 있었습니다. 4년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도윤이가 저를 보다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며느리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윤이도 말이 없었고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지키고 있는 동안 나는 이 아이를 부끄러워하고 있었다는 게, 그게 목 안에 걸려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 너가 한심하게 느껴졌어. 도윤이가 창밖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 네. 그 대답이 가슴 한가운데를 눌렀습니다.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자기를 한심하게 생각한다는 걸, 그런데도 그렇게 살았다는 게 미안해.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도윤이가 천천히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저는 도윤이 얼굴을 봤습니다. 47. 저 아이가 40이 넘도록 저런 얼굴로 살았다는 게, 제가 그동안 본 건 도윤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도윤이었습니다. 한심한 아들, 변변치 못한 자식. 그게 제가 본 전부였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유품 중에 한 가지 더 있어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였습니다. 아버님이 도윤 씨한테 남기신 거예요. 개발 계획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신 거라고 했어요. 도윤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지도였습니다. 바닷가 일대 지도였습니다. 그 위에 남편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계선이 그어져 있었고 옆에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경계 안에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신청 가능, 군청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신청 절차 관련 서류. 도윤이가 그 종이를 오래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남편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하고 힘 있는 글씨. 살아있을 때 메모를 자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이것까지 생각했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야? 도윤이가 짧게 말했습니다. 이 해안가 일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그게 받아들여지면 개발 자체가 안 됩니다.
저는 그 말보다 지도 위 남편 글씨를 봤습니다. 경계선과 담당자 이름, 그리고 연락처, 이걸 미리 알아뒀다는 게, 죽기 전에 혼자 찾아다녔다는 게, 그게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알고 있었어요. 도윤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전에 혼자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남편, 그 사람이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당신은 사람 좋다는 소리 듣다. 큰일 날 사람이야. 그 말을 할 때마다 무슨 소리냐고 했는데 그게 전부 이 생각이었구나.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진정이 됐을 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여관 창문 너머로 아침 하늘이 보였습니다. 집에 가야겠어.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지금요? 군청에 먼저 연락해야 해요. 서류 접수 전에 확인할 게 있어요. 집으로 돌아온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도윤이가 먼저 들어가서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마당을 둘러보고 지붕을 올려다보고 마루 쪽 창문을 확인하는 모습. 전에도 저랬습니다. 그때는 의심했습니다. 지금은 알았습니다. 이 집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신청은 그 주 안에 접수됐습니다. 도윤이가 직접 군청에 다녀왔습니다. 담당자가 검토 후 연락을 준다고 했고 예비 검토 단계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답이 왔습니다. 강 대표 쪽에서는 그 이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문자가 왔습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윤이가 받았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침에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갈매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침마다 여기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 사람도 이 바다를 보면서 저 생각을 했겠구나 싶었습니다. 당신은 사람 좋다는 소리 듣다 큰일 날 사람이야. 그 말이 걱정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도윤이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같이 바다를 봤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오래 몰랐다. 도윤이가 바다를 보면서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아셨잖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없었고 괜찮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말이었습니다. 이제 아셨잖아요. 그 말이 한참 동안 가슴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도윤이 손을 잡았습니다. 47살 아들 손, 거칠었습니다. 남편 손이 생각났습니다. 남편도 이렇게 거칠었는데 저는 그날 처음으로 도윤이를 제대로 봤습니다. 47살, 내가 평생 한심하다고 생각했던 아이, 그 아이가 평생 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부끄러워하는 동안에 바다가 보였습니다. 갈매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집, 도윤이가 지킨 집, 이제는 제가 지킬 차례였습니다. 혹시 지금 저처럼 가장 믿었던 사람을 의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다 알고 난 뒤에야 후회가 온다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